연직 방향으로 고정된 코일에 자기화되지 않은 강자성체를 놓고 전압이 일정한 전원과 스위치를 연결했다. 실로 매달아 놓은 반자성체가 정지되어 있다. 스위치를 닫고 다시 열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요 위에가 반자성체고 여기가 강자성체인데 박이화 안 된 상태죠. 코일에 전류가 안 흘렀으니까. 두 번째는 자, 여기가 반자성체고 여기 강자성체인데 자기화가 된 거죠. 지금 코일에 전류가 흐르니까. 그러고 다시 스위치를 뗀 거잖아. 자, 요거는 자기화 된 상태일까요? 안 된 상태일까요? 된 상태지. 왜? 강자성체니까 기억의 능력이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의 강자성체는 자기화되어 있죠. 그리고 강자성체, 자기화된 강자성체와 반자성체는 인력이야, 청력이야? 청력이잖아. 그러면은 얘는 지금 중력만 작용하는데 얘는 중력하고 장력인데 얘는 중력과 장력과 자기력이 더 생기죠. 청력이니까. 그리고 얘도 자기력, 장력, 중력이니까 얘가 장력이 제일 클 거 아니야. 그래서 니은이 틀렸죠. 맞지? 디귿. 나에서 반자성체를 코일에 제거하면 자기력의 크기는 작아지죠. 우리 지난주에 솔레노이드 자기장 뮤제로 L분의 NI에서 강자성체를 넣으면은 I가 되는데 요 뮤제로 값이 강자성체의 뮤 값이 진공 거보다 훨씬 크다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은 저거를 빼면은 자기력의 크기가 작아지죠. 강자성체는 솔레노이드의 세기를 증폭시키는 효과가 있으니까. 됐지? 그래서 11번은 1번입니다. 12번은 자기화되지 않은 자성체 ABC의 N극을 같은 거리에 놓았다. 각각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인데 F2보다 F3가 더 크다 그랬죠. 그럼 요거 봐봐. 여기에 N극이 있는 상태잖아. 그러면 여기가 반자성체면 힘이 어디로 생기겠냐? 반자성체면 청력이잖아. 이쪽으로 생기겠지. N극이 있을 때 그러면 상자성이나 강자성은 둘 다 인력이죠. 근데 힘이 어떻다? 상자성은 힘이 작고 강자성은 힘이 클 거 아니야.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F2랑 F3 중에 F2가 더 크다 그랬죠. 요거 둘 다 마이너스 X 방향, 얘가 플러스 X 방향이니까 A가 반자성이고 2가 더 힘이 세니까 얘가 F2, 얘가 F3인 거잖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기역은 마이너스 X 방향이고 자석을 반대로 하더라도 A는 그대로 플러스 X죠. 맞지? 반자성은 어쨌거나 청력이니까. 자석의 극을 반대로 해서 S극을 가까이 가져다 대면 C는 마이너스 X, 플러스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겠지. 인력 청력은 N극이다 S극이다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물체의 자성이 강이냐 상이냐 반이냐로 결정되는 거니까 자기력의 방향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번도 1번. 됐나요? 자, 봅시다. 1번. 자기장이란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자기력선이 나타나는 공간,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2번. 직선도선 주위면 이 그림 말하는 거죠. 막대자석 말고. 왜 막대자석을 그리고 있어? 응? 자기장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뭐 이런 것들. 자, 2번 문제. 자, 지금 솔레노이드가 둘 다 이렇게 감겨 있잖아. 그러면은 문제에 나와 있는 솔레노이드를 생각할 때 둘 다 여기가 NS, NS가 돼요. 그러면은 A와 B 사이에는 S와 N이니까 어떻게? 인력이 생기겠지? 그럼 A 틀렸고 B, P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여기가 N극이니까 이렇게 왼쪽이겠죠. 마이너스 X 방향. Q는 여기가 S극이니까 들어가는 방향인데 둘 다 마이너스 X 방향이지. 그럼 방향은 같아요. 응? C, 코일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는 아까 우리 솔레노이드 이야기했잖아요. Ni, 즉 U0L분의 Ni. 촘촘하게 감을수록 커지잖아. 그래서 B가 더 커야 되죠. 그래서 틀려서 이번에는 답이 B입니다. 3번. 자기장의 방향은 이라 그랬는데 따지고 보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있잖아. 그럼 이 도선에 의해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X죠. 들어가는 방향이지. 그 다음에 원형 도선이 전류가 지금 보면 이렇게 돌잖아. 이렇게 돌면 얘에 의한 자기장 방향도 X예요. 들어가는 방향이야. 맞죠? 즉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X. 들어가는 방향. 종이를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4번. ABC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BA, BB, BC의 비율로 잡아라. 대신에 여기는 1A고 여기는 2A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1A에 의한 자기장이 여기를 B0 플러스 B0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B0고 여기는 3분의 마이너스 1 B0가 되죠. 거리가 3배가 되니까. 그 다음에 2A에 의한 자기장. 여기는 플러스 2B0고 여기는 마이너스 2B0고 여기는 플러스 3분의 2B0니까 맞죠? 얘네들을 연산하면 3분의 5, 1 플러스 3분의 5 플러스 1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7이죠. 3을 다 곱해버리면 5대 3대 마이너스 7인데 지금 뭐만 물어봤어요? 세기를 물어봤잖아. 세기라는 말은 방향은 고려한다 안 한다? 방향 고려 안 해도 되죠. 그럼 마이너스 빼도 되네. 그래서 5대 3대 7. 6번. 저거 상자성, 반자성, 강자성 뭐예요? 첫 번째 그림 보면 알 수 있겠네. 첫 번째 그림에 원자 내에 뭐가 없다? 자기 쌍극자 모먼트가 없죠? 아예. 그럼 얘는 반자성이라고. 그럼 기억 틀렸고. 니은 외부 자기장이 걸릴 때
내부 자기장의 방향은 반자성이니까 반대로 생겨야 되지. 니은은 맞고. 그래서 강한 자석을 갖다 대면 청력 디귿도 맞죠. 그래서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오케이? 응. 자, 테스트 질문 없으면 좀 이따가 요 종이 박스 통에 넣으면 됩니다. 자, 유도라는 말. 정전기 왜? 그 동력 안 했지. 전자기력 안 했죠. 토로이드까지만 했나? 그러면 그 다음 바닥. 몇 쪽이냐? 96쪽. 쏘리. 전자기력. 자, 전자기력. 우리가 봐봐. 지난 시간에 자기력, 자기장 이런 개념을 했잖아요. 그지? 근데 자기력의 결론적으로는 뭐? 자기장 사이에서 생기는 상호작용이다라고 정리가 됐었잖아요. 자석과 자석, 자석과 자성체 사이에 생기는 힘이니까. 맞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까? 자기장 속에 있는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 사실 요거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들 2학기 때 시험 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전자기 유도는 3학년 단원이거든요. 전자기력까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랑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자성체만 중등이 안 나오고요. 오늘 배우는 요 앞에 전자기력까지는 중2입니다. 전자기 유도는 중3에 있고요. 통과랑. 요거까지는 알아야 돼.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 때문에 뭐가 발생하죠? 자기장이 발생해서 결국 상호작용이 생길 거 아니야. 힘이 걸릴 거 아니야. 이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자기력이라고 하고, 이 전자기력과 관련된 법칙의 이름이 플레밍의 법칙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림으로 설명하자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 N극이 있고 여기 S극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두 자석 사이의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로? N에서 S로. 균일한 자기장이 생길 거 아니야. 맞지?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해보자.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잖아. 그러면은 이 자기장은 시계 방향으로 생겨요? 반시계 방향으로 생겨요? 오른손 돌려보면 알죠? 시계 반시계. 이래 흘렀다는 소리잖아. 그럼 자기장이 이래 돌아갈 거 아니야. 그리고 동작은 해야 된다니까요. 반시계로 요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잘 봐봐. 요 위쪽은 자기장 방향이 서로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죠. 그럼 요 위에는 자기장이 어떻게? 약해지겠지. 요 밑에는 같은 방향이죠. 그럼 요 밑에는 자기장이 강해진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이 도선은 위쪽으로 힘을 받는 거예요. 굳이 만약에 그림을 굳이 그리자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여기가 S고 여기가 N이면 나오는 방향으로 흘러간 전류 때문에 자기력선이 이런 식으로 느낌이 생긴다. 밑에는 자기장이 훨씬 어떻게 되고 강해지고 위쪽 자기장이 약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위쪽으로 힘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거와 관련해서 옛날에는 이 내용을 플레밍 법칙에서 원래는 왼손 법칙이라 그랬어. 선생님 중학교 때 시험 칠 때 왼손으로 어떻게 하느냐? 엄지 펴고 손 따라해 보세요. 왼손으로 검지도 펴고 이건 따라해야지 왜 요즘은 왼손을 안 쓰는지를 알아. 엄지와 검지를 수직으로 뺀 뒤에 중지도 펴세요. 수직으로. 세 개다가 수직이 되는 게 중요해. 이렇게 했을 때 엄지부터 FBI예요. 자, 요 방향을 십자선으로 그려보면 지금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가고 있고 칠판 앞쪽으로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수직 위 방향으로 F가 생기는 거잖아. 그럼 요 방향인 거예요, 지금 방향이. F, 힘, B, 자기장, I, 전류. 근데 이거 자체가 이미 손 아프잖아. 여러분들 선생님처럼 반듯하게 안 되잖아. 문제는 이 손으로 F의 방향을 찾는 게 중학교 시험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보기 1, 보기 2. 야, 이거 학교 시험 시간에 이 짓 한다 생각해봐. 어떻게 될까? 선생님이 너희들 나이 때 한 반에 50명씩 앉아 있는데 여기서 번호 순대로 쭉쭉 앉을 거 아니야. 선생님 13번인가 그랬거든. 그럼 세 번째 줄 맨 앞줄이에요. 자, 맨 앞줄 칠판 앞에야. 선생님 여기 있어. 막 시험 치다가 1, 2, 3, 4, 5. 한 두 문제 풀면 손동작을 몇 번 해야 돼? 10번 해야 되지. 내가 다 했더니 저 뒤에 앉아있는 반장이 나 따라해. 그랬더니 여기 앉아있는 부반장도 따라해. 그 앞에 있는 총무부장도 따라해. 야, 이거를 대학교 때까지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대학교 때 부상을 당하면서 프로 선수의 꿈을 접은 축구부 코치이자 체육 선생은 어떻게 보일까? 처음 부임해 왔는데, 처음 시험 감독 들어왔는데, 애들이 갑자기 시험 치다 말고 막이래. 뭐로 보기했냐 이거. 좀 더 심한 거 가르쳐줄까? 그렇게 해서 한 5분에서 10분쯤 지나면 공부 잘하는 애들 왼손으로 돌리고 있고 공부 못하는 애들 오른손으로 돌리고 있어요. 막판 조금 더 지나면 바보들이 양손 들고 오른손이더라 이러고 있어. 누가 봐도 단체 컨닝의 장면이지 이건. 학생들 빼고 과학선생 빼고. 진짜 시험 치다 말고 책상 위에 무릎 꿇고 머리 손하고 눈 감아본 적 있다니까. 시험 시간에. 아니 미친 새끼들이 반전체가 컨닝을 해. 그때는 학교에서 선생들이 애들 패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가혹했는지 말해줘. 두 발 단속, 앞머리에 손 넣어서 위에 삐져나오면 잘렸어. 여러분들 부모님이랑 나랑 나이가 비슷할 거란 말이야. 아버지 몇 살이셔? 아버지. 40? 네? 83? 돼지띠? 나보다 동생이네? 어? 82개띠? 봐봐, 둘 다 나보다 동생이라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83, 아버지는? 나랑 동갑이다. 그 당시에 아버지 학교 졸업 앨범을 찾아보면 머리가 거의 빡빡인 사진들이 이제 가득하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은 이거 자체가 손이 아파서 틀려요. 근데 더 멍청한 애들 일하는 애들 있다. 자, 왼손은 F, 엄지와 검지와 중지가 FBI, 힘, 자기장, 전류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게 너무 손이 아프니까 오른손을 가르쳐요. 오른손은 좀 쉽습니다. 손 자체는. 그냥 일하면 돼요. 외우기도 이게 편해. 엄지 한 개죠. 전류. 나머지 손가락 여러 개지. 자기장. 물체를 밀 때 이렇게 밀어, 이렇게 밀어. 이렇게 미는 놈 없죠? 이렇게 밀겠지? 손바닥이 힘. 그래서 왼쪽은, 오른손은 엄지가 전류, 검지에서 소지가 자기장, 손바닥이 F인데, 사실 이거 말고 오리지널 대학교 레벨에서 배우는 거. 우리 벡터 개념 배웠잖아요. 원래 이 전자기력의 힘의 크기는 물리 원체까지, 벡터 곱을 쓰지 않는 물리 원체까지는 B 곱하기 I 곱하기 L의 사인 세타라고 돼 있거든. 여기서 요 사이 각을 세타라고 잡고 자기장 세기, 전류 세기, 자기장 속에 지나는 전선의 길이에 자기장 전류 방향에 대한 사인 값을 곱을 자기장의 세기라고 부르고, 그래서 수직일 때 최대, 나란하면 0이다가 배운단 말이야. 근데 원래 물토 이상 일반 물리학에서 배우는 벡터 연산의 식은 원래 F 벡터는 I 벡터 크로스 B 벡터 L로 들어가요. 여기에 크로스 곱, 벡터 곱이 들어가는데 요 뜻 방향 자체가 뭐냐면, 우리 요 그림에서 I에서 B 쪽으로 오른 나사를 감으시오라는 소리예요. I에서 B 쪽으로 오른 나사 감으면 이렇게 감기는 거지. 엄지가 어디를 향해요? 어떻게? I에서 B 쪽으로 오른손 나사를 감으면 엄지가 F가 된다는 거지. 이게, 그럼 봐봐. 전류가 여기고 자기장이 오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제일 편해요. 손도 그렇고. 그지? 앞으로 뒤로가 좀 불편하긴 한데. 이게 선생님 옛날에, 여러분들 어차피 2학기 때 시험을 쳐야 되니까 이 단어는. 이걸로 돌리든 상관없는데, 돌리다 보면 양손을 다 가르쳐 주는 이유가 있어요. 왼손이 불편하면 오른손이 편하고, 오른손이 불편하면 왼손이 편해. 근데 하다 보면 둘 다 불편한 방향이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잘 들어. 시험지를 뒤집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시험지 아래 위를 뒤집어서 풀면 돼요. 아니면 이걸로 돌리면 돼요. 이게 원래 일반 물리학 기술이거든. 그런 게 어딨어. 우린 방향만 찾으면 되는데, 중등은. 중등 내신형 방향만 찾으면 되고, 물리 1이든 물리 2든 일반 물리학이든 찾는 쉬운 방법 있으면 갖다 쓰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B에서 I 아닙니다. I에서 B로 오른손이에요. 알겠지? 자, 요렇게 되는 게 전자기억입니다. 요거 필기하고 나면 모터 구조 설명할게요. 빨리 필기. 전자기력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의 두 가지가 전동기와 스피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간이전동기로 많이 만드는 장치가 여기 이제 N극과 S극이 존재를 하고요. 자, 여기에 여기가 회전축입니다. 회전축 방향으로 나란한 형태의 장치가 달리는데 우리는 요 부분, 요 구조 자체를 브러쉬 혹은 정류자라고 하는 구조가 생겨요. 요것의 목적은 뭐냐면 봐봐. 긴 쪽이 플러스 극이잖아. 그러면 실제로 이 회로의 전류 방향은 여기서 들어오겠죠, 전류가. 그러면 여기는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 나란하게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지. 맞지? 그리고 요 두 자석 사이의 자기장 방향은 요렇게 될 거 아니야. 요 뒤에는 나란하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받는 이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은 여기 오른쪽은 힘을 위로 받겠죠. 왼쪽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회전축이 있으니까 얘가 돌겠죠, 이렇게. 자, 얘가 빙글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버린다? 공중에 떠버려요, 단자가. 그럼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 못 흐른다? 전류가 흐르지 못하지. 근데 이 상태에서 봐봐.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힘을 받아서 올라왔잖아? 여기에 있던 극이 요 밑으로 힘을 받아서 내려왔었죠. 그러면 원래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면 여기서 딱 멈출 건데 전류가 없는 상태로 여기까지 돌아왔잖아.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90도를 관성으로 마저 돌아가서 이 방향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방향이 되면 다시 이 상태 그대로 전류가 흐를 수 있겠지. 결국 여기 사각형 부분이 코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일은 재미있게도 계속 뒤집어지는데도 항상 시계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될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전류가 끊어지고 다시 뒤집어졌을 때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끊어지고 시계 방향 흐르고 끊어지고. 그러면 결국 얘는 어떻게? 이쪽 방향으로 계속 회전을 하게 되겠죠. 맞지? 요게 전동기예요. 그럼 이 전동기에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자, F를 증가시키면 결국 강하고 빠른 회전 토크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은 F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뭐? E를 증가시키면 되죠. 강한 자석. 맞지? I를 증가시키려면 변압을 높이거나 저항을 떨궈주면 되겠지. 맞지? L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코일의 가만수를 증가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장치를 하면
F가 증가하니까 더 강하고 빠른 전동기를 만들 수 있겠죠. 대신에 회전 방향이 뒤집어지는 거는 어차피 벡터잖아. 그러니까 자석의 극성하고 전류의 방향이 요 둘 중에 한 가지만 바뀌면 180도 회전이 반대로 돌겠죠. 둘 다 바뀌면 반대의 반대니까 그대로 돌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 스피커는 뭐냐? 결국 스피커는 여기 소리를 내는 진동판이 있고 이 진동판에는 자석이 아예 붙어 있어요. 그리고 진동판 안쪽에는 보통 솔레노이드에 의한 전자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방향에 따라 인력이 생겼다가 청력이 생겼다가 하겠죠. 그러면은 요 전류 방향 때문에 이 자석의 위치 값은 플러스 X, 인력이 생기면 마이너스 X, 청력이 생기면 플러스 X까지 왔다 갔다 흔들릴 거 아니야. 얘가 흔들리면 이 앞에 있는 공기에 진동이 생기겠지. 그래서 음파가 같은 패턴으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스피커예요. 그리고 이 스피커의 구조를 잘 봐두셔야 정전기 유도에서 마이크 구조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 딱 정반대로 가거든. 마이크는. 대신에 요 장치를 전자석을 쓰는 다이나믹 마이크냐 우리 콘덴서를 쓰는 콘덴서 마이크냐의 차이가 생길 뿐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일단 요거 필기. 이제 전자기 유도 들어갑시다. 더 나가기가 시간이 애매하네. 왜냐면 전자기 유도가 양이 좀 많아요. 자, 일단 첫 번째 MRI. 자기 공명 촬영 장치라고 돼 있다. 그죠? 자,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몸 안에 엑스레이 같은 경우 어때요?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나 CT, 엑스레이나 CT는 뭐냐면 전자기파인 X선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투과력이 매우 좋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몸에서 밀도가 낮은 근육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통과가 되고 밀도가 높아서 X선을 어느 정도 흡수 혹은 차단해주는 뼈는 어떻게? 하얗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뒤가 까맣게 찍히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X선이고 CT는 뭐냐면 X선 사진을 우리가 찍고 싶은 범위에 360도 돌려가면서 찍는 거야. 그럼 사진들이 어떻게? 단면이 쫙 나오겠지. 보통 한 10몇 방에서 20몇 방을 찍어요. 그리고 걔네들을 모아서 합성합니다. 그러면 뭐가 보인다? 약간 입체적인 영상처럼 된 X선 사진을 얻을 수 있겠지. 그걸 바탕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뼈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 뼈의 조직 구조 같은 걸 봤을 때 여기에 물렁뼈 상태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실은 추정하는 거죠. 이해가 되지? 근데 자기 공명 촬영 장치는 쉽게 말해서 몸에
자기장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방사선이 아니라. 그럼 이 자기장이 투과가 되면 우리 몸 안에는 생각해봐. 뼈도 있고 근육도 있고 신경도 있고 지방도 있고 맞죠? 혈관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걔네들을 이루는 분자들은 물질이잖아. 그럼 아까 우리가 솔레노이드 할 때 투자율 배웠죠. 물질들마다 자기장을 통과시켜주는 세기가 같다 다르다? 다르겠지. 그걸 자기력선을 촘촘하게 우리 몸을 통과시키면 어느 부위에 어떤 물질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경계가 잡히겠죠. 입체적으로 재면. 여러분들 그 퍼즐 중에 가로, 세로, 로직 이런 것들 있잖아. 숫자 가지고 모양 맞추는 거 수도쿠라 그러나요? 그런 것처럼 맞출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뭐만 보이지만 뼈만 볼 수 있지만 얘는 뼈, 근육, 연골, 신경 이런 것들이 다 찍히는 거야. 세세하게.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 몸의 내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MRI예요. 단점은 그러면 이 자기장이 엄청나게 강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를 쓴다? 초전도체 자석을 씁니다. 전류를 거의 초전도 상태까지 끌어올린 전자석을 이용해서 자기장을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요. 한 번 찍는데 30만 원이 들어가지. 선생님 한 두세 번 찍어봤는데 꽤 비싸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게 진짜 아픈 증상이 있어서 그렇다는 판정이 뜨면 한 30만 원 중에 한 20몇만 원을 의료보험에서 내주고 내 돈은 한 7, 8만 원 나가고. 네, 비싸. 자, 그 다음에 자기부상열차. 기차가 가지는 최대 단점이 뭐죠? 시끄럽죠. 왜 시끄러워? 철로와 철로에 빈틈을 안 만들 수가 없어요. 열팽창 때문에. 그런데 철길, 레일도 세고 그 위를 달리는 바퀴도 뭐야? 세죠. 물론 부산 지하철 중에 4호선 같은 경우는 고무 타이어이긴 합니다만 저기 동네에서 저기 반송 들어가는 그 경전철은 타이어가 고무입니다. 그래서 거긴 좀 덜덜컹거려요. 고무 타이어로 그 레일 위를 차는 레일에 가이드라인을 잡고 가는데 차가 굴러가는 거는 고무 바퀴라서 덜컹거리는 그런 건 좀 적어. 되게 조용하게 가는데 대부분의 기차는 레일이죠. 그리고 그 띄워진 레일 위를 빠르게 쇠로 된 바퀴가 지나가니까 거기 지날 때마다 덜컹덜컹 하는 거야. 근데 자기 부상 열차는 뭐다? 쉽게 말해서 이 기차 자체를 레일에서 띄워버리는 겁니다. 자기력으로. 그럼 쉽게 말해 공중에 날아가는 거죠. 덜컹거리는 게 생길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많이도 안 뛰어. 솔직하게 한 1, 2cm밖에 안 뛰어요. 근데 어쨌거나 떠서 날아간다는 게 중요하잖아. 그리고 이거를 띄우기 때문에 도서음 말고 한 가지의 효과가 더 생깁니다. 속도의 한계가 없어집니다. 그 지금 일본에도 고속철 있죠? 신칸센이라고. 우리나라에 KTX 있죠? 독일에 이체가 있고 프랑스에 떼제베가 있죠. 이런 고속철 라인들이 세계에 쭉 많이 깔려 있는데 일반적인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고속철도 시스템의 최고속이 아마 신칸센 최신형 열차인가 그런데 걔가 300km를 가요. 최대 시속 한 300, 한 20까지 빼요. 우리나라도 KTX가 300km까지는 나올 수 있는데 안전상 280km인가 해서 보통 스톱하거든.
그리고 우리나라 솔직하게 여기 좁아가지고 그래서 제일 빠른 게 역에 서고 가속하고 2시간 고려해서 서울까지 1시간 45분인가 48분인가 그 비싼 거 있어요. 딱 하루에 한 대씩인가가 있어. 역 4개인가 5개인가 밖에 없는 거. 부산역에서 출발하면 동대구 찍고 대전 찍고 그다음에 저기 서울 들어가기 전에 하나 찍고 서울 바로 들어가는 뭐 이런 식. 아니면 부산에서 출발하면 울산 찍고 동대구 찍고 대전 찍고 서울 들어가거나 진짜 역 몇 개 안 서는 기차가 있어. KTX 중에. 그럼 2시간 안 걸려. 그 300km의 한계가 왜 생기냐면요. 300km 이상을 가속해버리는 순간 바퀴가 헛돌아요. 헛돌기 시작하면 가속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도 안 먹어. 그래서 헛돌지 않게 하려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심한 디자인은 아닌데 일본 고속철도 앞 주댕이 보면 거의 오리죠. 특히 기관실이 이렇게 쭉 튀어나와 있잖아. 그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유가 터널 들어갈 때 시끄러운 거랑 터널 들어왔다 나왔다 할 때 엄청 시끄러워지는 거랑 그렇게 해야 달리는 바람의 힘으로 차가 레일에 빡 붙는 거예요. 힘을 눌러서. 안 그러면 차가 떠요. 그 무거운 차가 속도 때문에 공중에 뜨는데 뜨지 못하게 눌러주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경주용차 뒤에 날개 단 것처럼. 그런데 자기부상열차는 자기력으로 공중에 띄워놓고 가속, 감속도 뭐로 해버린다? 전자석으로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기는 걸로 확 밀어버린다. 그럼 시속 400, 500, 600을 가도 돼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그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진공 튜브를 만들어버리면 시속 1000km 이상도 낼 수 있죠. 솔직히 우리나라는 1000km까지 필요도 없죠. 서울, 부산이 500km도 안 되는데. 서울, 부산 30분. 그러면 부자들은 부산에 살면서 서울 출퇴근하는 사람도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어 생각해봐. 서울역 부근에 회사가 있어. 서울 외곽에서 서울역까지 들어가는 시간이랑 부산역에서 서울역 가는 시간이랑 같으면 서울 비싼 집값 대신에 부산 싼 집값에서 살면서 기차 타고 출퇴근하겠다. 1시간 만에 갈 수 있으면. 괜찮지 않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한계가 없어지니까 더 빨라지겠죠. 대신에 현재는 차를 공중에 띄우는 것도 전자석으로 띄우고 밀고 당기는 것도 전자석으로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 초전도체가 들어오면 전에 자성체 이야기할 때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 초전도체는 강한 반자성체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장 자체가 못 들어오게 공중에 띄워버립니다. 마이스너 효과라고 공중에 뜹니다. 그러면은 초전도체로 기찻길 레일을 깔 수 있으면 띄우는 거는 공짜가 되죠. 그렇게 해놓고 차를 밀고 당기는 거를 전자석으로 가속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현재 자기부상열차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상용화 운전, 그러니까 상업운전, 실제로 손님들 돈 받고 태우고 있는 거는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 있게? 힌트, 우리나라랑 가까운 데 있습니다. 중국 상해에 있어요. 중국 상해공항에서 상해 도심지로 들어가는 그 라인에 그 자기부상열차가 시속 400km짜리인가? 워낙에 거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런 게 깔려있다 그러더라고. 타보진 못했어. 내가 중국을 간 적이 없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카마. 보통 중입자 가속기나 핵융합로에 쓰이는 겁니다.
핵 반응을 일으키는 거야. 핵융합 반응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질의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라고 알고 있잖아. 그지? 기체 상태에서 입자의 에너지를 계속 더 올려주면 뭐가 분리가 되냐면 분자가 원자 단위로 분리가 돼요. 거기서 에너지를 더 올려주면 핵이랑 전자랑 따로 놀아요. 전자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방출돼 버리니까. 이 상태를 우리는 플라즈마 상태라 그래요. 그렇게 플라즈마 상태가 되면 핵하고 전자하고 따로 노는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온도로 끌어올리면 엄청난 온도가 필요하겠지. 그렇게 핵과 전자를 분리시켜 놓고 핵들의 자기장을 걸어서 운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운동시킨 입자를 강제로 충돌시키게 하고 핵과 핵을 직접 충돌시켜버리는 거예요. 전자를 치워놓고. 이렇게 되면 핵융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양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 수소와 수소가 충돌해서 중수소가 되고 중수소와 중수소가 충돌해서 헬륨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만들기 위한 용기. 뭐로 하면 그 에너지를 버틸까요? 어떤 물질? 핵융합에 필요한 최소 온도가 3000 켈빈이거든요. 근데 현재 인류가 쓰고 있는 재료 중에 고온에 가장 강한 재료는 텅스텐 카바이드라고 텅스텐하고 탄소 합금인데 이게 2600도, 700도까지 버텨요. 그러면 핵융합을 버틸 수 있는 그 용기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리냐. 자기장으로 공중에 띄워놓고 만드는 거예요. 플라즈마 상태를. 그 내부에. 자기장으로 용기를 만들고 그 내부에 원자들을 띄워서 플라즈마 상태로 만든 뒤에 걔네들을 충돌시켜서 핵융합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핵융합로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모델 모습 중에 하나는 아이언맨 2에 나옵니다. 그 토니 스타크가 자기 이거 털린 뒤에 겨우 죽도록 살아난 뒤에 모든 걸 좌절하고 아빠 동영상 보다가 아버지가 그 스타크 엑스포장 설계도 딱 보여주면서 지금 자기는 만들 수가 없지만 네 시대가 되면 만들 수 있을 거다면서 우리가 꿈꾼 그 모든 것이 이 엑스포장에 있다면서 딱 보여주는데 토니 스타크가 그거 보고 원자 구조인 거 파악하고 엑스포장 박물관에서 뜯어가지고 자기 집에 가져온 뒤에 야 스캔해 뭐 치워 해놓고 우와 돌아가신 지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에게 어쩌고 저쩌고 하시잖아. 그래놓고 자기 그 아크 원자로 재료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꽂잖아요. 그럼 세모난 걸로 바뀌잖아. 동그란 거에서. 그거 할 때 그거 만든다고 뭐해. 자기 집에 이상한 튜브 둥그렇게 막 벽 두드려 부숴가면서 관 연결하잖아. 그게 토카마기예요, 사실은. 그 안에 입자를 가속시켜서 핵융합시켜서 없던 원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실험장치가 얘입니다. 지름이 20km. 그 프랑스 스위스 국경에 CERN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입자 가속기가 있어요. 지하 40m인가 50m에 굴 뚫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 충돌시키는 실험하고 그 파편 튕겨 나오는 거에서 원자 핵을 이루는 더 작은 입자들에 대한 연구도 하고 뭐 반물질 연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할 때 만드는 장치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탑3, 탑4 안에 들어가는 기술. 토카막을 이용한 K스타. 핵융합 뭐예요? 쉽게 말하면.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소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고 원자력 발전소가 가지는 핵 폐기물의 위험이
없는 에너지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지상의 태양을 만들어 보려는 거예요. 근데 스파이더맨은 그 이상한 로봇판 안에서 아저씨가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은 토카막 안에 초미니 태양을 띄워놓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로 전기를 얻어내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내가 알기로 이거 우리나라가 1시간까지는 연속으로 못 시켰을 거야. 분단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속을. 이걸 만약에 24시간 돌릴 수 있게 된다. 아니면 계속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핵융합을 유지시키면서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사실 세계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바로 전기를 뽑아낼 수 있어요. 열에너지로 전기를. 원자력 발전소가 가지는 핵 폐기물의 위험도 없고, 뭐 석유 화력 발전소 한다고 이산화탄소 생기는 것도 없고, 댐 짓는다고 동네 기후가 바뀌지도 않고. 아직까지 근데 이거를 현실로 만들어서 실제 에너지원으로 쓰기에는 아직 인간의 기술력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아쉽게도. 요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제 핵물리학이나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서울대 핵공학과나 카이스트 물리학과 이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같이 관심을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거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쭉 들어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한 10분 정도가 남았는데 요거 잠깐 풀어보실래요? 99쪽하고 여기 101쪽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뭐 토로이드 이런 거에 대한 설명들도 있고 99쪽 101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요거 한번 잘 읽어보고 풀어보세요.